정말 혼자 사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늙어서도 누군가 곁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으십니까? 지금도 자식과 배우자 눈치 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절대 외로움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평생 타인에게 뺏겨온 인생을 되찾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유, 해방, 평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식, 바로 혼자 사는 삶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생각보다 당신의 노년은 훨씬 더 멋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라 하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첫 번째 이유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입니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나중엔 나 좀 보살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늙으면 나도 좀 기대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미 불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살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부모는 짐이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함께 산다는 건 그들의 삶을 침범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버지는 왜 자꾸 나가자고 해? 이번 달엔 카드값도 많은데 또 생활비 줘야 해? 이런 말들이 평생 정을 쏟아부은 자식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부모는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말을 들어도 부모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눈치 보이며 밥을 먹고 하루 종일 조용히 TV만 보며 손주가 툴툴거리면 주방으로 피신하는 삶. 그런 인생이 정말 부모로서의 마무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철저한 모욕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의 삶에 끼어들지 않으며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라는 사실은 자유이고 품격이며 해방입니다. 혼자 살면 자식도 편하고 나도 편합니다. 오히려 때때로 전화 한 통, 용돈 몇만 원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진심이 오갑니다. 함께 살며 다투고 상처 주는 관계보다는 멀리 있어도 존중과 감사가 남는 관계가 훨씬 더 성숙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3세 윤정순 씨는 5년 전 며느리와 갈등 끝에 아들 집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해 줬는데 결국 쫓겨나다시피 나오다니 자존심은 바닥이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월세방에 살기 시작한 첫날 정순 씨는 느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눈치 안 주는 이 조용함이 이게 진짜 내 공간이구나. 다음 날엔 스스로 아침을 차려 먹었고 라디오를 틀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린반에 등록했고 동네 요가 교실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생기자 몸도 마음도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과는 2주에 한 번 정도 커피숍에서 만나 근황을 나누며 웃고 떠듭니다. 정순 씨는 말합니다. 같이 살 땐 매일 얼굴 보면서도 서운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보고 싶을 때 보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게 진짜 가족 같아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야 진짜 사랑이 남습니다. 혼자 살아야 오히려 관계가 더 부드럽고 단단해집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식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두 번째 이유는 눈치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서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다고 눈치, 냉장고 문 열고 뭐 하나 꺼냈다고 눈치, 드라마 소리. 조금만 커도 한숨 섞인 시선이 돌아오는 그곳. 그게 자식 집에서의 현실입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손주 눈치, 그리고 말없이 나를 평가하는 자식의 시선까지. 그 집에서 부모는 더 이상 어른이 아닙니다. 말 없는 침입자일 뿐입니다. 엄마, 이건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 지금 그거 좀 조용히 해줘요. 애들 자니까 그만 좀 움직이세요. 이 말들이 한두 번 들리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자존심보다 주눅이 먼저 들고 그 다음은 체념입니다. 입을 닫고 방에만 있고 눈치만 보며 하루를 흘려보내는 삶. 그렇게 살다가 문득 거울을 보면 그 안엔 내가 아닙니다. 존재감 없는 그림자 하나만 남습니다. 이게 과연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고립이며 비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축복입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틀고 싶은 음악을 틀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진짜 내 삶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고요함을 가진다는 뜻이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눈치 없이 사는 삶은 절대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이창순 씨는 3년 전까지 둘째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은 안 했지만 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손주는 거실에서 뭘 켜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서 그녀는 침대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밥 드세요 란 말에만 움직였고 드라마는 이어폰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에게 전화로 속마음을 털어놨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와요. 너무 불편하면 왜 참고 있어요? 결심은 빨랐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하고 정부 지원으로 임대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이창순 씨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잠이 정말 달게 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라디오를 틀고 냉장고에서 미리 사둔 찐고구마를 꺼내 먹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없고 말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9시에 근처 도서관으로 산책 겸 책 보러 나갑니다. 점심엔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 먹고 오후엔 커피 한 잔을 내리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혼자 산다는 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눈치 안 보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진짜 인간다운 노년입니다. 이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게 결국 최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세 번째 이유는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지 않아도 돼서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관계입니다. 잘해도 상처받고 참아도 무시당하고 끊으려 하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관계는 힘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래도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이 나이에 사람 하나 끊는 게 뭐 대수냐.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남는 건 피로와 후회뿐입니다. 함께 있어도 기쁘지 않고 대화가 아니라 참견만 오가며 만나고 나면 허탈하고 기운 빠지는 사람. 그런 인연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감정의 고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끊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혼자 남을까 봐입니다. 그래서 눈치 보고 싫은 소리 들어도 애써 웃고 불편한 자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 그 관계는 당신의 기력을 빨아들이고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고 갑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이런 불필요한 인연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통화하지 않아도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굴 위해 내 일정을 조정할 필요도 없고 듣기 싫은 말을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인연을 유지하려 애쓰는 시간에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쉬는 편이 1000배는 낫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곁에 두는 건 외로움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더 깊게 파는 행위입니다. 진짜 편안한 인생은 나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박혜순 씨는 오랫동안 같은 노인의 모임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모임에 늘 끼어들고 자랑하고 험담을 일삼는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 사람도 외로운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 때문에 모임 자체가 피곤해졌고 혜순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혜순 씨는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지? 그날 밤 그녀는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다음 날 단톡방을 조용히 나왔고 이후 그 모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조용했고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박혜순 씨는 주 3회 수업을 나가며 혼자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다닙니다. 관계에 휘둘리지 않자 표정이 밝아지고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 많아도 외로운 게 진짜 외로움이고 혼자여도 편안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인연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억지로 인연을 꾸역꾸역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해방입니다. 잘라내야 할 사람은 자르고 불편한 관계는 놓아야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그게 진짜 혼자 사는 축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네 번째 이유는 돈을 내 방식대로 쓸 수 있어서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현실입니다. 자식 눈치, 배우자 눈치, 며느리와 사위의 눈치, 그리고 주변의 헛된 평가까지. 돈은 내 통장에 있는데 내가 쓰려 하면 100가지 이유가 따라붙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사요? 그 돈 아껴서 손주 학원비 보태주세요. 옷이 그렇게 많으면서 또 사요? 병원비 대비해야죠, 엄마. 이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는 쓰면 안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날 먹고 싶은 고기 한 점, 사고 싶던 꽃무늬 블라우스 하나, 입장권 3,000원짜리 전시회 티켓 하나조차 망설이며 지나칩니다. 자식에게 잔소리 들을까봐, 남편 눈치 보일까봐, 결국 통장은 그대로인데 인생은 점점 말라갑니다. 돈은 삶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 도구를 내 손으로 쥐지 못하면 남은 인생은 허락받아야 하는 나날의 연속이 됩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와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도 실상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0원짜리 커피를 매일 마셔도 한 달에 책을 5권 사도 손자 용돈보다 내 피부과 관리비가 더 들어가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영영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물건 하나, 나를 웃게 만드는 맛있는 음식 하나, 그게 5만 원이라면 그건 지출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77세 배영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들 옆에 살기 위해 둘째 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연금과 적금 일부로 매달 100만 원 넘는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자식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엄마, 큰 돈은 쓰지 마요. 무슨 일 생길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는 백화점에서 우연히 자신이 젊었을 적 꿈꾸던 디자인의 코트를 발견했습니다. 가격은 28만 원. 살까 말까 망설이던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그 돈이면 손주 학원비 2달치예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매장을 나온 그녀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 뒤 동네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녀가 뭘 사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 영숙 씨는 바로 그 코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전시회에 갔고 근처 커피숍에서 디저트를 시켰습니다. 그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비싸게 산 게 아니라 비로소 나를 위해 산 거예요. 지금 그녀는 매달 자신에게 기분 좋은 낭비를 한 번씩 선물합니다. 꽃을 사고 좋아하는 가수의 CD를 사고 기분 내키면 택시도 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돈인데 왜 못 써요? 이제라도 내 맘대로 써서 다행이에요.
혼자 산다는 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노년을 웃게 만들고 지갑보다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늙어 혼자 사는 축복은 단순한 생활의 자유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나로 바꾸는 진짜 해방입니다. 돈을 쓰는 손이 자유로워질 때 인생도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다섯 번째 이유는 가고 싶은 곳만 갈 수 있어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늘 타협의 연속입니다. 같이 살면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거긴 왜 가려고 해요?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마트나 가요. 결국 내가 원하던 장소는 묻혀버리고 가기 싫던 곳에서 픽업만 쌓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조용한 산책로가 좋은데 상대는 사람 많은 대형 마트로 갑니다. 나는 절에 가고 싶은데 가족은 교회가 낫다고 말립니다. 그 어정쩡한 타협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은 점점 멀어집니다. 심지어 왜 하필 거길 가냐는 말 한마디에 아예 포기하는 일도 생깁니다. 노년의 소소한 기쁨은 그렇게 사라지고 결국 가기 싫은 곳에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설명 없이 훌쩍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여행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걷고 싶은 골목이 생기면 당장 신발을 신고 나설 수 있고 들꽃이 피는 공원에 매일 가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랑 가느냐보다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에 집중할 수 있는 삶. 그게 혼자 사는 인생의 특권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는 삶은 곧 갇힌 삶입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는 건 공간과 관계에서 모두 해방된 상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원하면 가고 내가 싫으면 가지 않는 당당한 선택권이 생깁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78세 김은자 씨는 젊을 땐 한 번도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한 여행지, 자식들이 원하는 장소, 친구들의 제안에 끌려 다니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건 늘 미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어디 다니지 말고 집에 좀 계세요. 그 말이 못내 서운했지만 은자 씨는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목적지는 통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도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통영항에서 그녀는 바다를 마주한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짜 여길 혼자 왔네. 그날 저녁 혼자 먹은 멍게 비빔밥 한 그릇이 평생 먹은 어떤 진수성찬보다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녀는 혼자 여행하는 시니어 여행자로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전국의 사찰, 고택,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고 때론 유튜브에 짧은 브이로그도 올립니다. 은자 씨는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답게 사는 기분이에요. 남 따라가는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는 내가 길을 정해요. 노년이 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갇힙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는 건 마음의 문을 열고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자유입니다. 타인의 허락 없이 내 발로 걷는 삶. 그 자유가 바로 노년의 축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여섯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해 하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희생한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나 자신을 뒤로 미루고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아침을 내 입맛대로 차린 적이 언제였는지, 낮에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해본 적이 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없습니다. 손주 봐달라고 하면 달려가고 아프다는 자식 전화에 먼저 걱정하고 동네 사람의 모임에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꾸역꾸역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하루는 어디에 있었지? 라는 허무함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마저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빈둥대도 되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쉴 틈조차 빼앗깁니다. 그건 휴식이 아니라 눈치 보기이며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또 다른 희생으로 소모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건 다릅니다. 그 어떤 부탁도 요청도 간섭도 없이 온전히 나만을 위한 하루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도 내 마음, 밥을 먹는 시간도 내 선택,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조차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내 것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9세 박영란 씨는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저녁에는 시어머니 약을 챙기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가족이 전부였고 자신은 늘 나중에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 흩어져 살아가자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런 스케줄이 없는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못 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한가해도 되나? 라는 죄책감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동네 노인복지관 강좌에서 이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누구를 위해 살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긴 뒤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9시에 천천히 일어나 직접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했고 점심엔 동네 국밥집에서 혼밥을 했습니다. 오후엔 라디오를 들으며 십자수를 놓고 저녁엔 좋아하던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이젠 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이 하루하루가 전부 내 것이니까요.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남에게 쓰기만 했던 시간을 비로소 나에게 돌려주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내가 원하면 움직이고 내가 쉬고 싶으면 멈출 수 있는 하루. 그 하루가 모여 만들어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은 누구보다 아름답고 당당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당신을 위해 하루를 써도 됩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뒤통수를 맞는 연속입니다. 자식에게 평생 퍼주고도 남는 건 배신이고 친구에게 헌신해도 돌아오는 건 뒷담화입니다. 잘 보이려 체면 차리다 벽만 없고 인간관계에 목숨 걸다 보면 마지막엔 누구도 곁에 없습니다. 화려한 명예와 직함도 은퇴와 함께 휴지 조각이 되고 불필요한 걱정은 몸을 무너뜨려 병실 침대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눈치를 봅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결국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건 내 속의 평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가 아니라 오직 내 속 편한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이 어차피 내 속 편한 대로 사는 게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은 결국 자식도 떠나고 내 마음만 남기 때문에 속편해야 합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어 자식 입에 넣고 내 옷 한 벌을 아껴 자식 옷을 사주며 내 노후 자금마저 자식의 결혼과 집 장만을 위해 내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은 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도 결국은 떠나가고 부모 곁에 남는 건 텅 빈 집과 고요한 마음뿐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던 인생이 한순간에 허물어 무너지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오래 사는 힘은 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경기도 수원에 사는 오창수 씨의 이야기가 그 잔혹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자식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말렸지만 그는 노후 자금까지 끌어모아 자식들 집 장만과 유학비에 쏟아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며 칭찬했지만 정작 그의 지갑은 비어가고 건강은 망가져갔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모자라 빚을 내야 했고
결국 고혈압과 당뇨까지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식 잘 되는 걸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순간은 너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몸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있던 전화도 끊겼습니다. 결국 혼자 링거를 꽂은 채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갈비뼈까지 부러졌습니다. 간병인을 둘 형편도 없어 혼자 울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피눈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남은 건 이 텅 빈 방과 내 속을 갉아먹는 분노뿐이다. 남의 기대, 자식의 성공을 위해 희생한 대가는 외로움과 배신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히 남을 위한 삶이었고 끝은 철저히 자기만의 고통이었습니다. 반대로 충청남도 서산에 사는 김은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자식에게 인생을 바쳤습니다. 새벽밥을 짓고 늦은 밤까지 허드레질을 하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환갑을 넘으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결국 떠나고 내 마음만 남는다는 진실을. 그때부터 그녀는 단호하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식이 부탁해도 이젠 엄마도 내 노후를 챙겨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억지로 웃으며 앉아있지 않았고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기적이다,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여행을 떠나고 취미를 배우며 자신이 좋아하는 시간을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그 변화는 몸에도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을 달고 살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위염과 두통이 호전되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혈압과 당 수치가 안정되자 의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최근에 무슨 치료를 받으셨나요? 그녀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킨 것뿐이에요. 그녀는 스스로의 속을 챙기자 건강이 돌아오고 표정마저 환해졌습니다. 지금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매달리던 내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어요. 자식은 떠나도 내 마음은 내 곁에 남아요. 그래서 내 속이 편해야 오래 살 수 있어요. 이 두 사례는 인생의 잔혹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자식에게 인생을 걸면 허무와 배신만 남고 내 마음을 지키면 평안과 건강이 남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내 곁에 있는 건 자식도 친척도 친구도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고요하고 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래 버티고 오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식이 기대를 저버린다 해도 내 마음이 편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자식마저도 결국은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니 내 남은 길은 내 마음을 위해 써야 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생은 결국 자식도 떠나고 내 마음만 남기 때문에 내 속이 편해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냉혹하지만 가장 확실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인생이 어차피 내 속 편한 대로 사는 게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은 결국 남 눈치보다 내 속이 편해야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체면과 예의, 남의 시선을 이유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남 눈치 보며 사는 습관은 단순히 마음의 고통을 넘어 몸까지 파괴하는 치명적인 도구로 변합니다. 남의 기대를 채우려 억지로 웃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끌려다니고 하기 싫은 약속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병이 찾아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남의 눈빛보다 내 속의 평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진실을 보여주는 두 개의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정혜수 씨는 평생 좋은 사람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모임에서는 늘 분위기를 맞추느라 웃었고 하기 싫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건강이 나빠져도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병원조차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처참했습니다. 결국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몸이 보내온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한 결과입니다.
주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웃고만 살던 세월이 몸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그는 병상에서 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막상 내가 쓰러지니 아무도 내 고통을 대신해주지 않는다. 그의 삶은 남의 인정은 얻었지만 오래 살 권리를 잃어버린 비극이었습니다. 반면 전남 순천에 사는 박은영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도 젊었을 땐 남 눈치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시댁 눈치, 친척들의 기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늘 족쇄처럼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60대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편한 대로 살겠다. 그날 이후 모임도 끊고 억지로 가던 친척 행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휴대폰을 꺼두고 산책을 다니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이기적이다, 늙은이 변했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십 년 괴롭히던 고혈압이 안정되고 매일 달고 살던 두통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 게 몸을 살린 겁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 눈치 보느라 건강을 버린 게 제일 큰 죄였어요. 이제는 오래 살고 싶으면 내 속이 먼저 편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남 눈치만 보며 살면 병에 무너져 일찍 쓰러지고 내 속을 먼저 챙기면 건강이 회복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비밀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에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무대가 끝날 때 남들이 보내준 박수는 기억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이 편했는가, 그 편안함이 내 몸을 지켜줬는가, 그것만이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하나입니다. 남 눈치를 버리고 내 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래 사는 가장 잔혹하면서도 확실한 생존법입니다. 인생이 어차피 내 속 편한 대로 사는 게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인생은 결국 명예와 직함이 사라져도 속 편함은 남습니다. 화려한 직함, 남들의 존경, 박수갈채는 잠시의 연기일 뿐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은퇴와 동시에 당신의 명함은 휴지 조각으로 변합니다. 한때 회장님, 원장님, 국장님이라 불리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 호칭이 사라지면 남는 건 오직 내 속이 편한가 불편한가 뿐입니다. 명예는 무덤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결국 생존을 지켜주는 건 내 마음의 평안뿐입니다. 서울 강남에 살던 최문호 씨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고 해외 출장마다 전용차가 대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이 곧 인생의 자존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명함이 사라진 순간 주변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늘 전화를 걸던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고 예전엔 환하게 웃던 이웃들도 그를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무 출신이라는 말에 매달리며 모임마다 자신을 과시했지만 젊은 후배들은 이제는 구시대 인물이라며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립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그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평생 쌓아 올린 명예와 직함은 단 한 알의 약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직함 하나에 내 영혼을 팔았다. 그런데 결국 남은 건 이 고독뿐이구나. 화려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김정희 씨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번듯한 직함 하나 없이 살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목받지 못했고 큰 명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오히려 여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눈치 안 보고 내 속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다라며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하고 싶은 책을 읽고 시장에 나가 마음 가는 대로 반찬을 샀습니다. 명예도 직함도 없는 그의 인생을 두고 어떤 이는 볼품없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의 얼굴은 평생보다 환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혈압과 당뇨 수치도 안정적이었고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 속이 편하다. 명예가 없어도 이렇게 사는 게 오래 사는 길이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며 깨달았습니다. 명예가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속편함이 삶을 지켜주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의 삶은 충격적일 만큼 극명하게 갈립니다. 직함에 매달린 사람은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졌고, 속편함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런 직함이 없어도 웃으며 살았습니다. 명예와 직함은 박수와 함께 사라지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속편함은 끝까지 남아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병실에 누워있는 당신 곁에서 직함은 약속도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오직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것만이 마지막을 버티게 만듭니다. 그러니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생은 결국 명예와 직함이 사라져도 속편함은 남습니다. 그 속편함이야말로 오래 사는 힘이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유일한 재산입니다. 인생이 어차피 내 속편한 대로 사는 게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인생은 결국 불필요한 걱정은 병만 부르니 속편히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지나치면 마음을 갉아먹고 마음이 망가지면 몸이 병들게 됩니다. 의사들이 가장 무섭게 보는 병은 불치병이 아니라 끝도 없는 불안과 걱정이 만들어낸 병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혹시 자식이 실패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인데, 그 그림자에 매달려 평생을 병든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불필요한 걱정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병을 불러들이고, 속을 편히 둔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과 평안을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에 사는 장세원 씨는 평생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남들이 욕하면 어쩌나라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손주 교육, 아파트 가격, 연금 문제까지 모든 걸 걱정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밤새 뒤척였고 결국 고혈압과 위궤양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이건 생활 습관의 문제라기보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스스로 병을 만든 겁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불안의 얼굴이 잿빛이었고,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결국 내 걱정이 나를 죽이는구나. 평생을 걱정하며 살았지만 그 걱정이 해결해 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몸과 인생을 파괴했을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한명자 씨는 걱정을 끊어낸 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 역시 젊을 땐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할까? 자식이 취업 못할까? 시댁에서 무슨 말을 할까? 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며 심장이 2번 멎는 사고를 겪은 뒤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대로 걱정만 하고 살면 몇 년 안에 다시 이런 일이 올 겁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속편하게 살겠다. 자식 일도 내려놓고 집값도 잊고 남들이 욕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버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달고 살던 불면증이 사라졌고 혈압과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편하면 그게 최고다. 지금 그녀는 같은 또래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밝게 살아갑니다. 걱정을 끄는 순간 병도 떠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교훈을 줍니다. 걱정은 절대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이 되어 당신의 몸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걱정을 끊고 속을 편히 두면 건강이 돌아오고 얼굴에 웃음이 살아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했는가? 그 평안이 내 몸을 지켜줬는가?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생은 결국 불필요한 걱정은 병만 부르니 속 편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병을 맞고 오래 살아남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확실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인생이 어차피 내 속 편한 대로 사는 게 최고인 5번째 이유는 인생은 결국 인간관계는 흩어지니 속 편히 사는 게 남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평생을 함께할 것 같고 친척이 늘 곁을 지켜줄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모두 흩어집니다. 피보다 진하다는 가족마저 돈 앞에 갈라지고 의리로 묶였던 친구도 자신의 이익 앞에 등을 돌립니다. 결국 남는 건 텅 빈 인간관계 속에서 지쳐버린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눈치와 관계에 목매는 대신 내 속이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유일한 지혜입니다. 충격적인 두 사례가 그 진실을 증명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송재만 씨는 평생 인간관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동창 모임, 향후회, 동네 친목회까지 빠지지 않았고 남의 부탁이면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부터 상황은 무섭게 달라졌습니다. 그가 더 이상 술자리를 주도하지 못하고 돈을 내지 못하자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병으로 쓰러져 입원했을 때 그토록 챙겼던 친구와 친척 중 단 한 명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절규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퍼주며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이 고독뿐이구나. 충격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는 관계를 위해 평생 속을 갈아 넣었지만 마지막에 인간관계는 모래처럼 흩어지고 남은 건 오직 쓰라린 후회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김선희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젊었을 땐 사람들에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모임에 빠지면 욕먹을까봐 억지로 참석했고 돈이 없어도 체면 때문에 회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던 해 배신을 크게 겪은 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간관계에 목숨 걸지 않고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살겠다. 모임을 끊고 연락을 최소화하며 혼자 산책하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외롭지 않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건강과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두통이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떠나지만 내 속이 편하면 하루가 즐겁다. 그게 진짜 남는 거다. 결국 그녀는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선택으로 건강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서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인간관계에 매달려 속을 갉아먹은 사람은 병과 외로움만 남겼고 인간관계를 내려놓고 속편한 삶을 택한 사람은 건강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결국 세월이 지나면 친구도 친척도 이웃도 제 갈 길로 떠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해도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남는 건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관계를 위해 속을 망가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생은 결국 인간관계는 흩어지니 속 편히 사는 게 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은 생을 지켜낼 가장 냉혹하고도 확실한 진실입니다. 인생이 어차피 내 속 편한 대로 사는 게 최고인 6번째 이유는 인생은 결국 잘해줘도 돌아오는 게 원망이니 속 편히 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은 내가 피땀 흘려 희생하며 잘해준 일이 결국 고마움으로 남지 않고 원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형제 자매도 친구 사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때는 덕을 베풀면 언젠가 보답이 온다는 말을 믿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오는 건 보답이 아니라 왜 더 안 해줬냐는 독한 원망일 뿐입니다. 충격적인 두 사례가 그 끔찍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이성규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식 결혼 자금, 집 장만 비용,
손주 학원비까지 본인 노후 자금을 다 끌어다 썼습니다. 그는 늘 가족이 편하면 내가 행복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들은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딸은 아버지가 돈을 제대로 안 모아둬서 우리가 고생한다라며 눈을 흘겼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손주까지 돌봐준 공은 단 하루의 감사 인사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예전처럼 힘써 도와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잘해준 대가가 고마움이 아니라 원망이라니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이구나. 결국 그는 남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쓰라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전라북도 남원에 사는 정명자 씨는 같은 길을 가다 스스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녀 역시 평생 가족에게 헌신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시댁 행사, 친척의 빚 보증까지 억지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시댁은 왜 더 잘하지 못했냐고 탓했고 자식은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욕먹는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남의 부탁을 단호히 끊었습니다. 자식에게도 이제부터는 내 노후는 내가 챙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변했다, 이기적이다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삶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괴롭히던 위장병이 사라졌고 우울증 약을 먹던 날들도 끝이 났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최근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해줘도 돌아오는 게 원망이라면 이제 내 속편한 삶을 선택하는 게 옳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무서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인간은 금세 잊고 오히려 더 요구하며 결국 원망을 돌려줍니다. 고마움은 순간이지만 원망은 평생 따라붙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속을 갉아먹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지켰는가 뿐입니다. 인생은 남의 원망에 쓰러지는 무대가 아니라 내 속편한 삶으로 버티는 전쟁터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잔혹합니다. 사람은 밥을 굶어도 추위를 버텨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노년에 돈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는 존엄이 무너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물 한 병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겨울밤 난방을 끄고 이불 속에서 이를 갈며 떨 때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조차 축의금이 없어 가지 못할 때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이 나를 버렸다는 선언입니다. 젊어서는 상상조차 못한 굴욕과 수치가 노년에는 돈 한 푼 없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집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고 따뜻한 밥상이 놓여야 할 식탁은 텅 빈 냄비만 남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인간은 가장 잔인한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겨울밤 난방을 끄고 이불 속에서 떨고 있을 때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방 안 공기는 살을 파고드는 칼날 같고 하얀 입김은 마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흩어집니다. 손발이 점점 감각을 잃어가며 차갑게 굳어갈 때 이불 속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차가운 무덤이 됩니다. 추위 그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다는 사실이 뼛속 깊이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이웃집에서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에 맞춰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국물이 끓는 냄새가 환기구를 타고 들어올 때 그것은 내 처지를 조롱하는 비명처럼 들릴 뿐입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그토록 간절한데 현실은 차갑게 굳은 밥과 얼어붙은 물컵뿐이라는 사실이 노년의 비참을 더 깊이 새겨넣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장정순 씨는
겨울이 올 때마다 난방비가 두려워 보일러를 끄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지만 전기세까지 밀리자 결국 그것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겨울 새벽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 장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내린 진단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몸이 서서히 식어가며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던 순간 장 씨의 머릿속을 스친 마지막 생각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조차 채워지지 못한 채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도 난방을 켜지 못했고 결국 또다시 추위와 싸우다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집은 난방비가 아까워 꺼둔 보일러 때문에 냉장고보다 더 차가운 공간이 되어 있었고 차갑게 식은 방 안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서울 강북에 사는 76세 정혜남 씨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큰돈을 모아둔 것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받아온 연금 덕분에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늘 보일러가 돌아가며 거실 한켠에는 작은 전기난로가 은은한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추위에 떠는 이웃을 집으로 불러 따뜻한 차를 건네며 웃음을 나눌 여유까지 가졌습니다. 정 씨는 돈이 없으면 겨울은 지옥이지만 연금이 있으면 겨울도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겨울이지만 한 사람은 얼어붙은 방에서 생명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따뜻한 집에서 이웃과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거창한 재산이 아니라 단지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겨울은 잔혹합니다. 돈이 없으면 보일러는 꺼지고 방 안은 차갑게 얼어붙으며 숨을 쉴 때마다 내뱉는 입김조차 고독을 증명합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밤을 버티며 내일 아침에 살아서 눈을 뜰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다. 겨울밤의 차가움은 단순한 기온이 아니라 돈이 없다는 현실을 잔인하게 드러내는 칼날 같은 진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집 안 가득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웃음이 생기지만 돈이 없으면 그 집은 무덤보다 더 차갑고 이불은 관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결국 노년의 존엄과 생명은 난방비라는 이름의 잔혹한 숫자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마트 시식 코너 음식으로 허기를 달랠 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잠시 입맛을 돋우는 작은 간식일 뿐이지만 돈 없는 노인에게 시식 한 점은 하루 끼니와 다름없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국물 냄새는 군침을 돌게 하지만 정작 입에 넣는 순간 느껴지는 건 맛이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굴욕입니다. 직원이 건네는 하나씩만 드세요 라는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찌르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마치 비난처럼 꽂힙니다. 시식대 앞에 서 있는 그 몇 분은 배고픔보다도 더 잔인한 수치심의 시간이 됩니다. 대구의 72세 김정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연금만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는 저녁마다 마트 시식 코너를 돌았습니다. 떡갈비 한 점, 만두 하나로 허기를 달래며 집에 돌아오면 남아있는 건 건더기 없는 라면 국물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또 드시네요 라는 직원의 말에 얼굴이 붉어져 서둘러 자리를 떴고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에게 시식 코너는 음식이 아니라 존엄이 무너지는 무덤이었습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의 74세 이선우 씨는 같은 마트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은퇴 전부터 준비한 연금 덕분에 여유가 있었고 시식은 단순한 맛보기일 뿐이었습니다. 시식 뒤 곧바로 고기를 킬로그램 단위로 장바구니에 담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상으로 차려냈습니다. 같은 시식대 앞이었지만 한 사람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눈치를 봐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유로운 미소로 음식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돈의 유무가 같은 공간에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부산의 70세 박영자 씨 역시 생활비가 바닥나면 행사날을 기다렸습니다.
시식 코너가 많아 여러 군데를 돌면 저녁은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원의 차가운 시선과 사람들의 속삭임은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인천의 75세 장문호 씨는 임대 수입 덕분에 매번 가족과 함께 장을 보며 시식 코너를 즐겼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맛보고 그는 필요한 재료를 넉넉히 사주었습니다. 똑같은 시식대에서 누군가는 부끄러움에 눈물을 삼켰고 누군가는 여유롭게 웃으며 가족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순간은 바로 이처럼 시식 코너에서 드러납니다. 돈이 없으면 시식은 끼니를 대신하는 굴욕의 수단이 되고 돈이 있으면 그것은 단순한 즐거움이자 여유로운 경험이 됩니다. 결국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잔인한 현실은 배고픔을 달래려 서 있는 그 몇 분 동안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존엄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냉장고 안에 물만 남아있을 때 느껴지는 공허함입니다. 배가 고파 문을 열었는데 형광등 불빛에 드러난 것은 텅 빈 선반과 반쯤 찬 물병 하나뿐일 때 그 순간의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반찬통은 이미 오래전 비어 있고 남아있는 건 굳은 고추장통과 얼어붙은 물컵 그리고 마른 바람 같은 냄새뿐입니다. 냉장고는 본래 가족의 웃음과 풍요를 담아두는 공간이지만 돈이 없을 때는 오히려 주인의 배고픔과 외로움을 조롱하는 차가운 무덤이 됩니다. 그 문을 열어보는 순간 내 삶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전의 73세 이명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가 고파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물 한 병과 오래된 고추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수돗물에 고추장을 풀어 마셨습니다. 그날 밤 공허함이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냉장고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지킨 집이 이제 내게 남긴 건 물 한 병이구나. 그 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냉장고는 늘 텅 빈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명자 씨는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가며 냉장고가 비면 사람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증명했습니다. 반대로 서울 송파에 사는 75세 김도현 씨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과 평생저축 덕분에 냉장고를 늘 가득 채워둘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싱싱한 채소, 달걀, 과일, 잘 손질된 고기가 줄지어 들어 있고 손주들이 오면 언제든 맛있는 반찬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냉장고는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라 가족의 웃음과 안정을 담는 보물창고였습니다. 김 씨는 늘 말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 가득 차 있으면 마음도 든든해진다. 냉장고가 텅 비면 인생도 텅 빈다. 같은 나이, 같은 노년인데도 한쪽은 텅 빈 냉장고 앞에서 울고 다른 한쪽은 풍요 속에서 웃습니다. 돈의 유무가 이렇게 삶의 무게를 갈라놓습니다. 부산의 71세 박춘자 씨 역시 냉장고 앞에서 눈물을 삼킨 적이 많았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며칠씩 굶다시피 하던 그녀는 손녀가 놀러와 할머니, 우유 있어요? 라고 묻던 날 가장 큰 수치를 느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물병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는 오늘은 마트에 안 다녀왔어 라며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손녀가 직접 문을 열어본 순간 그 빈 공간이 모든 것을 들켜버렸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박 씨는 그 눈빛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고 해상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고양의 77세 최정호 씨는 달랐습니다. 작은 상가 임대 수입 덕분에 그의 냉장고는 언제나 풍족했습니다. 명절이면 전과 나물이 가득했고 손주들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할아버지 집엔 항상 먹을 게 많다고 기뻐했습니다. 냉장고는 그에게 가족의 자부심이자 사랑을 나누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순간은 이처럼 냉장고 앞에서 드러납니다. 돈이 없으면 텅 빈 선반이 내 노후의 쓸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물 한 병은 생존이 아니라 굴욕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냉장고는 풍요와 안정의 상징이 되고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참혹한 현실은 밥상이 아니라 냉장고에서 시작됩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물만 남아있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나를 버렸다는 잔혹한 선언인 것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네 번째 순간은 각종 모임에서 회비가 부담돼 빠져야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고 회식이나 모임 자리에 나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고 돈이 바닥나면 그 당연했던 모임조차 큰 벽으로 다가옵니다. 3만 원, 5만 원이라는 회비가 누군가에게는 가볍지만 내겐 며칠치 약값이고 한 달 식비의 일부입니다. 모임에 나가지 못하면 그저 하루 저녁이 아니라 평생 이어온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세상과 단절되는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왜 안 나오냐는 친구들의 전화 한 통조차 이제는 변명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고통이 됩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오명숙 씨는 매달 동창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비 4만 원이 부담돼 몇 번을 빠지다 보니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처음엔 몸이 아프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지갑에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스마트폰 속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단체 사진을 보며 오 씨는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돈이 없으니 나를 찾는 사람도 없다는 현실이 참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젊을 땐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이었지만 노년에는 돈이 곧 관계의 끈이 되었습니다. 오 씨의 삶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결국 그는 집 안에서 TV만 바라보는 외로운 노후를 보내야 했습니다. 반면 서울 강동구의 75세 이성우 씨는 같은 나이에도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연금 덕분에 모임에 빠짐없이 나갔고 오히려 오늘은 내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며 친구들을 챙겼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중심 인물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와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돈이 있으니 모임은 기쁨이자 활력의 원천이 되었고 그의 노년은 외로움이 아닌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같은 동창 모임인데 한쪽은 돈이 없어 이름조차 잊히고 다른 한쪽은 돈 덕분에 더욱 존중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의 70세 정혜순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열리는 회식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회비가 2만 원이라는 말에 그는 속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학원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허리띠를 졸라맨 그에게 자신의 한 끼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결국 그는 몇 달 연속 빠졌고 사람들은 그를 의욕 없는 사람이라 치부했습니다. 반대로 경기 성남의 74세 김정호 씨는 작은 임대 수입 덕에 언제나 회비를 기꺼이 냈습니다. 그는 모임에서 선물까지 챙겨오며 주목받았고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같은 자리에 초대받았지만 누군가는 돈 때문에 소외되고 누군가는 돈 덕분에 더욱 환영받았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순간은 바로 이런 모임 앞에서 드러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웃음과 대화가 사라집니다. 모임은 추억을 나누는 자리이자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돈이 없으면 그 자리가 곧 수치와 모멸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모임은 삶의 활력이 되고 사람들과의 끈은 더 단단해집니다. 노년의 체면과 존엄은 회비 몇만 원에 의해 갈라집니다. 결국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친구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를 돈 때문에 포기하고 집안에서 홀로 침묵해야 하는 그 현실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다섯 번째 순간은 집 고칠 돈이 없어 곰팡이 핀 낡은 집 그대로 살 때입니다. 집은 평생 땀 흘려 지켜온 마지막 보루이자 안식처여야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집은 고스란히 감옥으로 변합니다. 벽지는 갈라지고 곰팡이가 시커멓게 번져 마치 썩어가는 상처처럼 보입니다. 장마철이면 벽 틈에서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창문 틈새로 파고들어 방 안 공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듭니다.
냄새마저 숨을 막아오고 이 집은 나를 지켜주는 공간이 아니라 내 건강을 갉아먹는 무덤이 되어갑니다. 경남 진주의 72세 최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오래된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곰팡이로 까맣게 변했지만 도배나 장판을 새로 바를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걸레로 곰팡이를 닦아내며 버텼지만 곰팡이는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결국 최 씨는 기관지염이 심해져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집 환경이 폐를 망가뜨린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없어 고치지 못한 집이 오히려 주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아이러니였습니다. 최 씨는 병상에서 내가 땀 흘려 지킨 집이 결국 나를 죽일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 서울 서초구의 76세 김종만 씨는 전혀 다른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연금과 저축 덕분에 집을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장마철 습기가 차면 단열재를 보강했고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전문가를 불러 제거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집은 늘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돈은 사치가 아니라 집을 지키는 무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대인데도 한쪽은 곰팡이 냄새에 시달리며 병원에 눕고 다른 한쪽은 깨끗한 집에서 웃음을 나눕니다. 돈이 만든 차이는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4세 윤경자 씨는 지붕이 낡아 장마철이면 물이 줄줄 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바닥은 늘 젖어 있었고 벽은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퍼졌습니다. 겨울이면 집안 온도는 바깥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수리비 수백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 비닐로 지붕을 덮는 임시 방편으로 버텼습니다. 그 결과 윤 씨는 결국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났습니다. 반대로 경기 분당의 75세 박재호 씨는 임대 수입 덕에 집을 꾸준히 손봤습니다. 곰팡이가 보이면 바로 도배를 했고 오래된 지붕은 교체했습니다. 그의 집은 사계절 내내 따뜻하고 쾌적했으며 손주들이 할아버지 집은 호텔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순간은 이렇게 집에서 드러납니다. 곰팡이와 습기가 몸을 병들게 만들고 낡은 벽은 내 존엄을 허물어뜨립니다. 돈이 있으면 집은 여전히 안식처가 되지만 돈이 없으면 집은 내 건강을 갉아먹는 감옥으로 변합니다. 늙어 돈이 없을 때 가장 비참한 현실은 바로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낡은 집 속에서 건강과 자존심마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그 참혹한 순간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여섯 번째 순간은 가까운 친척 결혼식도 축의금 때문에 망설일 때입니다. 결혼식장 문 앞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웃음소리는 모두를 초대하는 듯하지만 지갑 속에 든 돈을 바라보는 순간 발걸음은 무겁게 멈춰섭니다. 봉투에 넣을 최소한의 5만 원, 10만 원조차 부담스러울 때 친척의 행복한 날은 내게는 잔혹한 시험대가 됩니다. 축하하러 가야 한다는 마음과 생활비를 지켜야 한다는 절망이 뒤엉키며 결국 선택은 가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결혼식장을 피해 집에 웅크려 앉아 있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돈 때문에 끊어지는 인간관계의 참혹한 단절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성자 씨는 조카의 결혼식 날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입을 옷은 있었지만 문제는 축의금이었습니다. 통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남은 돈은 3만 원이 전부였고 교통비를 빼면 봉투에 넣을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몸이 아파 못 간다는 변명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속에는 화려한 꽃 장식과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자신이 빠진 그 장면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김 씨는 돈이 없으면 축하할 권리조차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는 명절 모임에서도 점점 자리를 잃었고 결국 친척들 사이에서 항상 빠지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의 76세 박영호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공무원 연금 덕분에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조카 결혼식 날에는 봉투에 30만 원을 넣고 당당히 참석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조카의 손을 잡아주었고 친척들 사이에서 역시 삼촌은 다르다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돈이 있었기에 그는 체면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존중을 얻었습니다. 같은 결혼식, 같은 가족의 기쁨이었지만 한 사람은 돈 때문에 숨어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돈 덕분에 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70세 오순자 씨는 가까운 조카의 결혼식 초대장을 받고도 가지 못했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다리가 아파서 이동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족들은 그를 이해하기보다 서운함을 표현했고 오 씨는 점점 집안 모임에서 소외되었습니다. 한 번의 부재가 가족 관계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 성남의 75세 이종만 씨는 임대 수입 덕분에 여유로웠습니다. 조카 결혼식에 20만 원을 넣은 데다 직접 준비한 꽃다발까지 건네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을 오래 기억했고 그는 오히려 집안에서 든든한 어른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순간은 이처럼 가까운 친척의 행복한 날 앞에서 드러납니다. 돈이 없으면 축하조차 죄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나에겐 수치의 무대가 됩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웃으며 사진을 찍고 가족과의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축의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노년에 남은 마지막 체면과 존엄을 지켜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조차 돈 때문에 망설이며 외면해야 하는 그 날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평생 일군 재산도 자식도 어느 순간에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병원 침대에 묶여 꼼짝 못한 채 기계 소리에 둘러싸여 숨을 몰아쉬는 노인들, 집안에서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도 찾지 않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노인들의 소식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공포, 전화벨 소리가 울려도 나를 찾는 이는 없을지 모른다는 외로움. 이것이 준비 없는 노년이 맞이하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단단히 지켜낸 단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지옥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70세 이후 이 6가지는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남은 생을 버티게 해줄 최후의 방패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누르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연금으로 매달 안정된 수입이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70세 이후 인생의 무게는 집이나 땅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연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노인의 자존심이며 삶을 버티게 하는 산소통입니다. 산소통이 없는 노년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숨막히는 고통이고 산소통이 있는 노년은 적어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순자 씨의 삶은 이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식당 주방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14시간 넘게 서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굽고 무릎은 닳아 걸음조차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갈아 넣어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느라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년에 남은 것은 한 장의 연금 통지서조차 없는 빈 지갑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낼 형편이 안 되었고 모아둔 퇴직금은 자식 빚 갚는 데 다 사라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단 한 푼도 없으니 병원에 가고 싶어도 차비조차 아까워 참고 전기세와 가스비는 늘 밀려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냉기가 감도는 방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는 칼날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지출이 그녀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칼날이 된 것입니다.
반면 인천에 사는 김용태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고 여기에 개인연금까지 준비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약 3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큰 재산은 없지만 매달 어김없이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에도 계산대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약값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소주 한 잔을 나눌 때에도 내가 살게라며 웃으며 지갑을 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이 집에 찾아왔을 때 오늘은 아버지가 낼 테니 마음껏 먹어라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이 만들어준 이 작은 당당함은 돈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이 보여주듯 연금이 없는 노년은 하루하루가 위기이고 연금이 있는 노년은 매일이 평화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불안은 끊이지 않고 재산이 크지 않아도 연금이 든든히 받쳐주면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유보다 안정을 더 원하게 됩니다. 연금은 바로 그 안정의 본질입니다. 내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을지, 혹은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할지 불안에 떨며 사는 인생과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이 들어오는 인생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들어올 돈이 없어서 생기는 끝없는 불안입니다. 연금은 단순한 밥줄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주는 숨통이며 마지막까지 내 삶의 존엄을 지켜주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70세 이후 연금이 있다는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젊을 때의 준비와 인내가 만든 결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금으로 매달 안정된 수입이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게 됐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70세가 넘어도 여전히 남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평생 자식 먼저, 남편 먼저, 친구 먼저 챙기다 정작 자신은 누더기처럼 찢겨 나갑니다. 노년에 나를 먼저 챙긴다는 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남을 챙기다 스스로 무너지는 지옥 같은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최명숙 씨는 젊을 때부터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밥 한 끼 더 먹이려 본인 밥을 굶었고 남편에게는 새 옷을 사주면서 본인은 10년 넘은 옷을 꿰매 입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그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며느리 반찬을 만들어 들고 갔고 손주 용돈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병원 진료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결국 위암이 늦게 발견돼 수술대에 올랐을 때 자식들은 엄마, 왜 진작 병원에 안 가셨어요? 라며 울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평생 남만 챙기느라 자기 몸 하나 지켜내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밥그릇은 채워주고 내 밥그릇은 비워뒀네. 반면 부산에 사는 김영호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환갑이 넘어서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고쳐 먹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내 건강, 내 인생이 먼저다. 자식들이 용돈을 요구해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헬스장에 가고 주말에는 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지금도 70대 중반임에도 당당히 걷고 웃고 즐깁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불만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아버지의 단단한 모습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긴 선택이 그를 병이 아닌 활력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 두 극단적인 사례가 보여주듯 남을 먼저 챙기는 습관은 노년의 독이 되고 나를 먼저 챙기는 태도는 노년의 약이 됩니다. 남을 먼저 챙기다 보면 결국 내 건강은 무너지고
내 삶은 희생의 잔해만 남습니다. 그러나 나를 먼저 챙기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노년의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긴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현명한 책임감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자식도 돕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가족도 편안합니다. 이제는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다. 그것이 노년을 잘 살아온 진짜 증거입니다. 결국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병원 침대에서 후회로 눈물을 흘리고 나를 먼저 챙기는 사람은 산책길에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같은 70세 이후의 삶, 어디에 설 것인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게 됐다면 당신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순간 함께할 사람이 친구라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얼마나 외롭게 맞이하느냐입니다. 자식은 각자 삶에 바빠 결국 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는 건 차가운 방 안의 고독뿐입니다. 그때 손을 잡아주고 마지막 눈빛을 함께 나눠줄 사람이 친구라면 그 인생은 진짜 잘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많은 이들이 끝내 혼자서 차가운 병실에서 숨을 거두고 장례식장조차 썰렁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대전에서 살던 윤정희 씨의 마지막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만 있으면 노후는 든든하다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자식에게 쏟아부었고 친구와의 만남도 끊고 오직 가족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딸은 엄마 미안해. 이번 주는 회식이 있어 못 가요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텅 빈 병실에서 홀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몇 명의 친척만 왔을 뿐 그녀가 믿었던 자식들은 형식적인 조문만 하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봤지만 마지막은 누구 하나 곁에 없는 참혹한 고독이었습니다. 반면 광주에 사는 박인수 씨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친구와의 인연을 소중히 지켜왔습니다. 매달 모임을 챙겼고 힘들 때마다 서로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크게 기대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삶을 나눴습니다. 몇 해 전 그는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아 자주 오지 못했지만 친구들이 매일 교대로 병실을 찾아와 밥을 먹여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친구 김태식 씨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 인생은 참 잘 살았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혼자가 아니었기에 그의 마지막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로 채워졌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자식만 바라보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삶은 비극이고 마지막에 친구가 곁에 있어주는 삶은 축복입니다. 70세 이후의 진짜 자산은 돈도 집도 심지어 자식도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 내 곁에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노년의 친구와의 인연은 단순한 술자리나 추억의 수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애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 내려가는 동반자입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남을 지켜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진정한 축복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돈 많은 고독사보다 가난해도 친구와 함께 웃으며 눈을 감는 게 훨씬 존엄한 결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함께할 사람이 친구라면 당신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네 번째는 자식과 멀어져도 섭섭하지 않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노년의 가장 큰 상처는 자식에게서 옵니다. 젊어서는 내 노후는 자식이 지켜주겠지라는 달콤한 환상에 기대에 살지만 70세를 넘어서면 그 믿음이 얼마나 잔인한 착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결국 자기 삶으로 떠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자식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부모가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과 멀어져도 섭섭하지 않고 당당히 자기 인생을 지켜낸다면 그야말로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살던 오선희 씨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손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공장에서 일했고 번 돈은 모두 자식 학원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자식이 잘 되면 내 노후는 든든하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처절했습니다. 결혼한 아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딸은 해외로 이민을 가 연락조차 뜸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에는 늘 정막이 흘렀고 그녀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조차 자식들은 바빠서 못 간다는 차가운 말만 남겼습니다. 그녀는 결국 병실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는 혼자인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그녀의 노년은 고통과 배신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남 여수에 사는 장영철 씨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자식에게 해줄 건 다 했지만 노후만큼은 스스로 지키겠다고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을 꾸렸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삶을 즐겼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애들 잘 사는 게 내 몫다 한 거지 그 이상 바라는 건 욕심이지. 주말이면 친구들과 바다 낚시를 즐기고 저녁이면 마을 해관에서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져도 그는 여전히 웃었고 스스로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노년의 자유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기대하는 삶은 반드시 상처로 돌아오고 자식과 거리를 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삶은 오히려 평온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 보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대는 순간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멀어져도 섭섭하지 않고 내 삶을 내 손으로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잘 살아온 노년의 증거입니다. 노년의 고통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식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섭섭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섭섭함조차 사라진다면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식은 어디까지나 내 인생의 손님일 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자식에게 기대다 버려진 노년은 참혹하지만 자식과 멀어져도 씩씩하게 나를 지켜낸 노년은 존엄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과 멀어져도 섭섭하지 않다면 당신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노년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독은 병이 아니라 남의 입방아에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수십 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고 남의 시선 하나에 평생의 평화가 산산조각 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도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 경지에 올랐다면 당신은 진짜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의 삶은 얼마나 참혹한지 실제 사례를 보시면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박정순 씨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옷 한 벌을 사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를 먼저 생각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욕먹지 않을까를 걱정했습니다. 노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려 했지만 누군가 자식이 잘 안 챙기나 보내라는 말 한마디에 밤새 울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의 말에 상처받아 발길을 끊었고 집 안에만 갇혀 살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스스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전부가 되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독 속에서 삶의 끈을 놓아갔습니다. 남의 평가에 휘둘린 인생의 결말은 철저한 공허와 무너짐 뿐이었습니다. 반면 전북 군산에 사는 김동섭 씨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은 지금도 동네에서 늘 화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이에 맞지 않게 왜 혼자 여행을 다니냐고 말해도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자식이 아버지, 이제는 좀 조용히 계세요 라고 해도 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죽는 게 진짜 복이다. 실제로 그는 매달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그림을 배우며 늦은 나이에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수군거렸지만 정작 그는 그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활기차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당당한 삶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극단적인 사례는 똑같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남의 말에 무너지는 노년은 필연적으로 불행하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노년은 끝까지 빛이 납니다. 인생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평가받는 무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마지막 대본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생을 마치는 것은 가장 참혹한 결말입니다. 반대로 남의 말 따위는 흘려버리고 내 뜻대로 살다가 웃으며 떠나는 삶은 최고의 결말입니다. 결국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은 끝내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다 사라지고 남의 평가를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간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짜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섯 번째는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남아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노년의 진짜 재산은 땅도 집도 통장 잔고도 아닙니다. 바로 두 다리입니다. 돈이 있어도 다리가 무너지면 병원 침대에 묶여 살고 재산이 없어도 다리가 튼튼하면 하루하루 자유롭게 세상을 누빌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남아있다는 건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자유권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잃어버린 순간 노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는 그 충격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구에 사는 이정희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고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병원비 아깝다며 참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종종 넘어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72세 되던 해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부담돼 미루다 결국 걷지 못하게 되었고 휠체어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 자유도 친구와 차 한잔하는 여유도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갇혀 지내며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엔 동정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돌보는 부담에 짜증을 냈고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무너진 순간 삶 전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반면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상호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에 무릎에 이상이 생기자 곧장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말대로 꾸준히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1시간씩 걷고 계단 대신 가볍게 언덕길을 오르며 다리를 단련했습니다. 친구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 나이 들면 어차피 못 걷는다고 비웃어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다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자산이다. 지금 그는 75세지만 여전히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고 손주들과 축구까지 즐깁니다. 다리가 튼튼하니 병원 갈 일도 줄었고 집안의 분위기도 활력이 넘칩니다. 그의 삶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걷는 다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다리를 지키지 못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감옥이 되고 다리를 지켜낸 노년은 매일이 자유가 됩니다. 병원 침대에 묶인 채 자식 눈치 보며 한숨 쉬는 인생과
마을길을 씩씩하게 걸으며 웃는 인생은 단지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70세 이후의 다리는 단순한 신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유이자 존엄이며 남은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노년은 세상과 이어지고 다리가 무너지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그렇기에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걷는 다리가 남아있다는 건 지금까지 삶을 잘 지켜왔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돈이 없어도 두 다리가 남아있으면 노년은 자유롭고 돈이 많아도 다리를 잃으면 노년은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남아있다면 당신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끝으로 본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진심으로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들, 과연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입니까? 나이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지만 그중 몇몇은 남는 게 아니라 남아서 상처를 줍니다. 위로인 줄 알고 만났지만 결국 뒤통수를 치고 정든 줄 알았지만 은근히 나를 깎아내립니다.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으론 시기하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험담을 퍼붓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곁에 두면 그 외로움은 고통이 되고 파멸이 됩니다. 오늘은 노년에 외로워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6가지 친구를 주제로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복이 올 겁니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첫 번째 친구는 바로 늘 돈 자랑하거나 인맥 자랑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의 진짜 목적은 겉으로는 옛날 이야기를 한다며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정신적 사디스트입니다. 노년에 이런 독충들과 만나면 당신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이들의 대화 패턴은 예측 가능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시작해서 3분 안에 자기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되어서. 끝없는 자랑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근황은 관심도 없습니다. 더 역겨운 건 돈 자랑입니다. 요즘 적금 이자가 너무 적어서 고민이야. 목돈이 있어도 굴릴 데가 없더라고라며 은근슬쩍 재산을 과시합니다. 아파트 값이 또 올랐다던데 우리는 몇 채 있어서 걱정 없지만 이라며 당신의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인맥 자랑은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 누구랑 골프 쳤는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포장합니다. 실제로는 한 번 명함 받은 게 전부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진짜 의도는 명확합니다. 당신을 깔아뭉개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특히 노년층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 지위가 하락한 상태라서 이런 공격에 더욱 취약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도 며칠간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장 악랄한 건 이들이 가짜 겸손을 섞어 쓴다는 점입니다. 나도 별거 아닌데? 라며 겸손한 척하면서 더 큰 자랑을 터뜨립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불운을 은근히 비교합니다. 이런 친구들과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일까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의 평화인데 이런 놈들이 그 평화를 산산조각 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노인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73세 조모 할머니는 고등학교 동창인 김모 씨와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월세 집에서 홀로 살며 자식들 눈치를 보는 처지였지만 옛 친구를 만난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남 장소는 강남의 고급 카페였습니다. 김 씨가 정한 곳이었는데 조 할머니는 커피 한 잔 값이 1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남이라 참았습니다. 김 씨는 등장하자마자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이 사준 시계야. 1,000만 원짜리라더라고. 김 씨는 손목시계를 조 할머니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하고 있어서 용돈을 많이 줘. 고민이 뭔지 알아? 돈을 어디에 쓸지 몰라서 그래. 조 할머니가 참 좋겠네요. 라고 말하자 김 씨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변호사야. 손자들은 국제학교 다니고 학비만 연에 5천만 원씩 들어가. 아, 그런데 너는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니? 조 할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라고 답했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만 3채 있어. 강남 2채, 분당 1채.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들어와. 너도 부동산 투자해볼 생각 없어? 조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신은 월세 50만 원도 내기 힘들어 하는데 김 씨는 임대료로만 1,000만 원을 번다는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김 씨는 계속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의원이랑 골프 쳤어. 우리 아들 친구 아버지거든. 나보고 사업 아이템 있으면 소개해 달라더라고. 3시간 동안 김 씨의 자랑만 들어야 했던 조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했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만족하며 살았던 작은 원룸이 갑자기 비참해 보였습니다. 이후 완전히 손절했습니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두 번째 친구는 바로 기분 나쁘면 연락을 끊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겉으로는 성숙한 어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감정 조절 능력이 유치원생 수준인 정신적 미성숙자입니다. 노년에 이런 변덕쟁이들과 엮이면 당신의 정신건강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예측 불가능한 감정 변화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근하게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차단 모드로 들어갑니다. 가장 답답한 건 이들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났다,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대신 조용히 사라집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무시하고 만나자는 제안도 씹어버립니다. 마치 당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가증스러운 건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정상적으로 어울리면서 당신만 배제시킵니다. 같은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웃고 떠들면서 당신만 철저히 무시합니다. 이런 선택적 무시는 노년층에게 극심한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이들의 또 다른 문제는 복귀 패턴입니다. 몇 달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연락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며 마치 연락 두절이 자연스러운 일인 양 행동합니다. 사과도 없고 해명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느꼈을 불안감과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 교묘한 건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연락 못했다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실상은 단순한 감정 기복일 뿐입니다. 대전의 71세 윤모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와 3년간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시장을 보고 목요일에는 경로당에서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느 날 윤 할머니가 평소와 같이 이 씨에게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어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씨는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윤 할머니는 그럼 언제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윤 할머니는 별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 씨가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윤 할머니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 할머니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뭔가 기분 나쁘게 말했나? 혹시 오해가 있었나? 라며 자책했습니다. 심지어 이 씨 집 앞을 지나다니며 기회를 엿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윤 할머니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윤 할머니는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함께하던 시장 보기와 경로당 모임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혹시 이 씨를 마주칠까봐 외출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우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에 대한 상실감이 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3개월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씨가 갑자기 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좋네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윤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안 되던데?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 씨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었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진짜 이유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 할머니는 그때부터 이 씨와 만남을 끊었습니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3번째 친구는 바로 소문을 옮기는 걸 즐기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입에서는 늘 남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누구 자식이 이혼했다느니, 누구 남편이 바람났더라느니, 누구는 돈을 빌려 도망쳤다느니, 이야기의 주제가 항상 남의 불행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당신의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소문을 옮기는 친구는 절대 혼자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빼내고 당신의 상처를 재미 삼아 풀어놓고 당신의 실수를 이야기거리로 만들며 당신을 뒤에서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나만 알고 있을 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당신 이야기는 시장통보다 더 시끄러운 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나이 들수록 고요한 하루가 필요한 법인데 이 친구 하나 때문에 당신의 일상이 지옥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이 사람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너한테 그렇게 안 좋게 말하더라. 그 모임에서도 너 얘기 나왔었어라는 말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고립되고 이 소문꾼 친구만이 유일한 말벌처럼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감정 착취입니다. 듣는 척하면서 당신의 외로움을 지배하고 이야기해주는 척하면서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립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친구 하나로 인해 폭력적으로 침투합니다. 소문을 즐기는 친구는 절대 당신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파도 외로워도 슬퍼도 그 모든 감정은 곧 소재가 되어 누군가의 귀에 입에 오르내립니다. 늙어서조차 타인의 이야깃거리가 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노후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지킬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해야 진짜 평온한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정영자 씨는 평생을 근면하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 다 출가시킨 뒤 지역의 한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윤 씨라는 여인과 친해지며 하루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윤 씨가 자주 전화를 걸어 다들 영자 씨를 참 좋아한다고 말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말이 늘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당신이 요즘 사람을 너무 안 만난다더라. 그 자매님은 당신이 너무 나선다고 하더라. 같은 말들로 영자 씨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봉사 모임에서 영자 씨가 남의 물건을 잘 챙긴다더라는 소문이 돌면서 벌어졌습니다. 황당한 소리에 당사자도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이내 자신이 윤 씨에게만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긴 반찬을 누가 가져갔냐며 걱정하던 말을 윤 씨는 누가 훔쳐갔다고 한다는 식으로 전달했고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모임에서 서서히 소외된 영자 씨는 결국 성당을 떠났고 일상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는 누구에게도 속 깊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이 외로워서 친구를 찾았는데 결국 그 친구 때문에 더 외로워졌어요. 말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노년에는 입이 가벼운 친구보다 마음이 무거운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은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늙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단호히 끊어내야 남은 인생을 조용히 평화롭게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은 잘못된 사람을 잘라낼 때 시작됩니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네 번째 친구는 바로 약속을 자주 어기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바빠서 내일은 꼭 연락할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같은 말로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짓밟는 사람. 이들은 단순히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기대를 짓밟고 당신의 하루를 망가뜨리며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기다림에서 시작되고 그 기다림이 깨질 때 고독은 상처가 됩니다. 시간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한 번의 약속이 한 주의 활력이 되고 누군가를 만날 기대감이 하루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을 가볍게 취소하고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고 마치 별일 아니란 듯 다시 웃는 사람은 당신의 외로움을 놀잇감으로 삼는 존재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상처가 생기고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자책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친구는 잊었겠지만 당신은 기억합니다. 차려놓은 밥상이 식어가는 동안 전화기를 수십 번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시간을, 약속 장소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주변 눈치를 보며 마음이 철렁 내려앉던 그 순간을. 나이 들수록 상처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긴 사람은 쉽게 잊고 기다린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건 단 한 번의 거짓말이 아니라 반복된 약속 파기에서 시작됩니다. 무서운 건 이들이 다음에 보자, 그땐 미안했어 라며 무책임한 말로 다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기다립니다. 또 준비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이 반복이 당신의 노년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당신의 외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날 때 보는 그 정도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박정숙 씨는 70대 중반입니다. 오랜 친구 김 씨와는 젊을 때부터 함께한 사이라 더욱 각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김 씨는 약속을 자주 미뤘습니다. 오늘은 손주 돌보느라 갑자기 딸이 와서, 비가 와서 귀찮네라는 말이 계속됐습니다. 그때마다 정숙 씨는 혼자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고 동네 카페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병원 정기검진을 같이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분명 같이 가겠다며 날짜까지 맞췄지만 당일 아침 아무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친구냐는 자괴감이 밀려왔고 그날 이후 김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숙 씨는 말합니다.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지만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은 저주입니다. 내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사람은 내 삶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노년은 관계를 줄이고 마음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어기는 친구는 당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늙어서까지 그런 사람에게 상처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단호히 끊으십시오. 그래야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친구는 바로 도움을 줬더니 되려 무시하는 친구입니다. 당신이 손 내밀어 도와줬는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뻣뻣한 태도, 비아냥 섞인 말, 그리고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시선입니다. 처음엔 어려워하던 그 친구, 사정 봐주고 돈 빌려주고 심지어 함께 울어줬던 그 시간. 그런데 문제 해결되자 돌변합니다. 연락도 줄고 표정도 변하고 마치 도움 준 당신이 부끄러운 과거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친구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당신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도움받을 땐 은인이라 불렀다가 자기 입지 생기면 그땐 어쩔 수 없었지라며 상황 탓만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 알아서 극복했다는 식으로 포장하며 당신의 역할을 지워버린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고작 한때에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후부터는 무시가 시작됩니다. 당신 말은 끊기기 일쑤고 조언하면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라며 비웃습니다. 당신과 어울리는 걸 창피해하고 사람들 앞에선 아는 체도 안 하거나 어정쩡하게 거리를 둡니다. 한때 도와준 사람을 그저 도움받아 미안했던 과거로 여기고 지워버리는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조차 잃은 사람들입니다. 노년에 이런 친구를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결국 스스로를 깎아먹는 일입니다. 존중은커녕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 곁에 남아있으면 마음이 말라갑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며 결국 내가 괜히 도왔나라는 자책만 남습니다. 사람은 고마움을 모를 수 있지만 도움을 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인생이 늙어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69세 한모 할아버지는 40년 지기 친구 박모 씨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뜻 도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는 당시 빚더미에 앉아 집까지 잃을 위기였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인 5천만 원을 박 씨에게 빌려줬습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박 씨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친구 사이에 무슨 소리야라며 겸손하게 넘겼습니다. 2년 후 박 씨의 새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빌린 돈을 갚고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도 않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동창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망했을 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지만 내 의지력으로 다시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자신이 도움받은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 씨가 한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의 존댓말은 사라지고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아, 한형 왔네? 요즘 뭐하고 지내? 라며 마치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른 동창들 앞에서도 한 형은 예전 사람이라 요즘 트렌드를 몰라라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 2년 전 일 기억하나?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며 아, 그때 말이야? 그건 뭐? 어쨌든 고마웠지라며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지금은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 후론 다시는 박 씨를 만나지 않았습니다.